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기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좀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요. 먼저 그 비둘기 문제 얘기하기 전에요. 서울 신혼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네. 이 서울 신혼부부가 서울연구원에서 통계를 발표했죠. 네, 우선 서울 신혼부부 가구 주거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서울과 그리고 전국 단위의 신혼부부의 관심사를 조사를 하였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34.3%가 소득과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육아가 34.4%의 관심사였고 부채 상황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의 고민으로 남아 있었는데 전국 단위로 놓고 봤을 때는 육아에 대한 신혼부부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재산 증식, 소득 증식에 대한 부분이 28.4%대 그리고 2, 3위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이 9%대로 작용을 하면서 전국 단위와 서울을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소득 증가에 대한 부분, 약간 돈에 대한 걱정이 전국 단위보다는 서울로 좀 한정된 신혼부부들이 고민이 많다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방금 그래프에서도 지금 확인이 됐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전국에 비해서 소득 그리고 재산 증식에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맞벌이 비중도 상당하겠어요? 네, 우선은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5년이 넘지 않은 그런 신혼부부를 좀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의 맞벌이 부부는 약 37.3%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맞벌이를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도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33.2%가 주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주택 대출금 상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생활비 마련에 대한 부분이 15%대 그리고 보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한다는 것은 13.7%의 응답이 나왔고 직장 생활을 단순히 원해서 그리고 자아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9.9%, 약 10%가 안 되는 비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에도 아무래도 돈에 대한 부분, 특히나 주택 비용에 대한 부담 요인이 맞벌이를 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좀 더 그 여유로운 돈을 갖고서 행복하게 살겠다기보다도 빌린 돈 빨리 갚아야 되는구나. 주택 대출 자금. 그 부분이 가장 큰 신혼부부의 고민이군요. 네. 육아 부분도 뭐 두 번째로 높다고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애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 것이냐, 어떻게 보육할 것이냐, 또 어떻게 사교육비를 만들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돈을 이러한 그 서울 신혼부부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주택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육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좀 현실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설문조사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는데 서울 신혼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이 48.7%대로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주택자금 지원 제도 확대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등 아무래도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간절함이 가장 큰 만큼 주택에 대한 고민을 좀 덜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설문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민과 그다음에 해결책에 대한 방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육아 지원 정책이라고 그러면 뭐 육아 타가 시설 확대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양육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제일 신혼부부들이 관심이 많군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마련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해줬는데 사실 요즘 집값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서초동에 신혼부부 아파트가 생긴다고요? 이건 뭔가요? 네, 우선은 강남구 지역에 사실 신혼부부들이 가장 또 가고 싶어하는 지역인데 서초구 중심으로 해서 좀 신혼부부 특히나 서민 중심의 그런 주택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 강남권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초구 성도마을 일대에 중저층 행복주택 단지가 건설되는데 서울시는 내년 3월 서초구 방배동 성대마을 일대에 13만 7천 제곱미터를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당초 국토부 주도의 고층 행복주택을 2천여 가구 건립하는 거에 대한 제안이 나왔지만은 뒤에 우면산이 있고 또 일대 특성을 고려해서 중저층 주택을 건설해야 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SH공사의
공사를 맡기기로 하였고 평균 7층 저밀도로 행복주택 1000여 가구가 건립될 예정인데 성뒤마을은 무허가 건축물 174개들이 난립해 있던 지역이었고 또 한 가지 개발 방식 문제로 서울시와 강남구가 많은 갈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룡마을과 함께 강남 서초권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 이렇게 재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특성, 특히나 뭐 사당역이라든가 이러한 방배역 같은 약간 근접거리가 좋은 그런 역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그에 따른 효과도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서울시에 대한 입장입니다. 네, 이 강남구에는 구룡마을이 있었고 이 서초구에는 성뒤마을이라고 여기가 한 1000여 가구 들어선다는 거죠. 신혼부부. 네, 맞습니다. 상당히 주목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서울시와 서초구, 이 성뒤마을 개발 문제를 갖고서는 별 논란이 없습니까? 잘 되고 있나요? 3년 동안 사실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초구의 입장이 좀 달랐는데 네. 서초구는 남분수란로 그리고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이라든가 방배역이 지나가는 이 지역을 개발을 해서 지역적인 특색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였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녹지 보존에 대한 입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서울시가 일대 관리 방안 검토 회의를 두고 5월 SH공사 주도로 공영개발 방침을 내놓으면서 주택 건립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기존의 원칙에 따라서 사업성은 최소한 확보하고 녹지를 보존하는 동시에 주민 편의시설을 좀 확충하는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SH공사는 이를 위한 개발 미스터 플랜 현장 공모를 시행 중인데 연말 당선장을 선정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안을 작성하고 내년 3월 지구 지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과가 나오면은 서초구 주민과 함께 개발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고 검토하겠다는 얘기 나오면서 서울시와 강남구의 대립구도는 화해 모드로 좀 많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종 결정은 안 됐다 그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년 3월에 고시하게 되면 언제 아파트가 들어서나요? 네, 우선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진행은 안 되었지만은 네.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SH공차가 어느 정도 공사 진행에 대한 부분 맡았기 때문에 네. 뭐 시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고 또 재건축이라든가 이 강남 관련된 부분 전세난이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좀 실행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를 한 드리도록 아파트 하겠습니다. 단지 1000가구 정도 건설하는데 한 1년이면 되나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가 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성뒤마을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했고요. 또 사고 위험이 커서 서초구청에서 수차례 공공주도 개발을 시도했던 곳이었다는 점 서울시와 SH공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집 문제만큼 또 고민이 있는 게 바로 육아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사업자 허락 없이 육아휴직 법안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네요. 네, 우선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육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은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아서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은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쓴다라고 한다면은 무단 이탈 혹은 무단 결근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서울시의 정책 제안에 따라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주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거고 복직한 뒤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에 대한 부분도 많다라면서 만약에 이러한 불이익에 대한 부분이 판명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사업주에 대한 좀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만약에 발의가 되면요. 네. 출산 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은 이건 하나의 그 해당 직장에서 다니는 근로자들의 권리로서 인정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권리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약간의 어느 정도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좀 강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업주 입장에 있어서도 뭐 무조건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을 좀 그러면 만들 지금 수가 중소기업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 다니는 여직원이 예를 들면 임신을 한다 그래도 출산 휴가를 그 쉽게 받기가 어려운 건가요? 네, 우선은 뭐 출산 휴가는 주겠죠. 네, 출산 휴가는 사실 주는데 보통 한 3개월 정도에서 끊는 그런 경우가 있고 네. 그 뒤로 넘어갈 때 같은 경우에 약간 무급 휴가식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3개월 이후에 몸이 다 완치가 안 되더라도 조금 회사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부분도 좀 보완 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출산 전후 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꼭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죠. 단풍이 된 가을산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사고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최근에 몇 년 동안 등산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바뀌면서 산악을 즐기는 인구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산악 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10년 전인 2001년도만 하더라도 산악 사고로 구조 요청이 된 119 구조대가 구조한 인원은 2,69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해부터 20% 안팎의 급증 흐름 보이면서 지난해에는 9,559명까지 늘어나는 모습 보였고, 특히 어느 산에서 사고가 잦냐라는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설악산이라든가 지리산, 대표적인 우리나라 유명한 산에서 사고가 많이 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악 사고가 난 5개 산 중에는 서울에 위치한 산이 무려 3개입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산과 관악산 그리고 도봉산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북한산에는 총 71건의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는 그런 사고까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산이 이제 사건 사고가 많네요. 네. 어떤 사고들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네, 우선 최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중순쯤에 북한산 비봉금철을 내려오던 56살 임모 씨가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나왔고, 옆구리에 허치를 다친 임 씨 같은 경우에는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3시간 만에 구조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박 씨 같은 경우에는 나뭇가지에 의지해 내려오다가 가지가 부러지면서 사고가 나서 북한산은 올해 지난 9월까지 총 40건의 산악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그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하였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산에 그 등산객들이 많이 몰리니까 사고가 많은 건가요? 네, 왜 이렇게 잦은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서울에서 또 가장 큰 산이 북한산이고, 또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각보다 산세가 상당히 좀 험합니다. 물론 등산로에 따라서 약간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등산로에 약간 바위라든가 이런 가파른 그런 지형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낙석이 많다라는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인수봉 심층부에 고정되어 있는 바위가 풍화 작용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 산 지락에 있는 매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술을 팔고 있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좀 나오면서 음주 산행에 관련된 부분이 북한산에서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산악 사고가 좀 많이 발생된다라는 얘기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북한산이나 관악산 이렇게 올라가면 뭐 음식 파는 데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술도 이렇게 뭐 다른 데 병에다 넣어갖고 팔고 그러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 운전은 아니고요. 음주 산행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음주 산행입니다. 이런 일들이 잦다는 건가요? 네, 우선은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산악사고로 1,686명이 사상자가 발생을 하였는데, 그중에 이유가 음주 등산이 사고 원인의 30%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문제는 산행 음주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겠고, 음주 산행에 대한 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계도에 현재 그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연공업법 제27조로 보면은 오물이라든가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면명 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지만은 등산 중 음주를 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적당량 이상이 넘는 그런 음주를 했을 때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음주 산행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바로 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위험한데 법으로 금지가 되지 않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음주 산행 매우 엄격히 좀 금지가 돼 있는 사안 아닌가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음주와 관련된 음주 산행이 좀 규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재 셰난도 국립공원은 공원 내 모든 지역 내 음주가 금지가 되고 있고, 또 국립공원이 아니더라도 국립공원에 있는 공공 건물, 주차장, 해수욕장, 해안 주변 400m에 있어서는 음주가 전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나 자연공원 안에는 음주 통제 지역으로서 음주를 금지시키고, 그와 관련된 법을 어겼을 때에 대한 제재도 좀 강하게 작용하면서 음주 산행에 대한 부분을 좀 차단시키려고 하는 노력분들은 분명히 선진국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공공적인 장소니까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국립공원에서는 술 마시면 안 된다.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의식 같이 이런 산이나 공공장소에서는 음주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여론에 대한 반응도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네. 음주 산행에 대한 부분은 규제를 해야지만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한 의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등산이라든가 약간 산행 같은 경우에는 기분 전환을 하는 그러한 등산객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조금은 흥을 도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일정량의 적절한 음주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음에 대한 부분도 뭐 음식물 쓰레기 투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삼가할 수 있는 캠페인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사실 최근에 많이 문화가 개선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의 약간의 좀 캠페인 정도의 그러한 제도 개선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음주 산행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규제가 필요한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함께 제시를 드리도록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그 음주 산행을 규제하려고 그러면요. 음주 운전이야 이제 그 도로에서 이렇게 딱 음주 측정기를 하면 되는데 음주 산행은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그거를? 네, 다 우선 배낭에다가 이제 맥주 한 캔, 뭐 소주 한 병씩 달고 올라가잖아요, 사람들 많이.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네. 아무래도 입구에서 좀 더 강한 제재라든가 뭐 그러한 부분을 좀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음주를 좀 준비한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할 거고 내려오는 또 특히나 산세가 험한 지역에 있어서는 뭐 음주 단속도 만약에 시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등산객 중심으로 해서는 좀 시민 의식이 개선이 되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정상에 하겠습니다. 좀 경찰들이 올라가갖고 음주 측정기를 음주 산행하는 사람들 단속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네, 쉽지 이런- 않을 것 같아요, 참 그죠?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선진국의 사례를 조금 배워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주 산행 외에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한 가을 산행을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도 좀 들어보죠. 네, 우선은 최근에 가을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낙엽입니다. 네. 특히나 낙엽이 쌓인 상태에서 비가 왔을 때 그 미끄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조심하게 그리고 천천히 걷는 거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배낭 같은 경우에도 뒤로 맸을 경우에 특히나 뒤로 넘어졌을 경우 머리를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배낭 같은 경우에 좀 푹신한 것을 뒤에 넣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 또 한 가지 뭐 전체적으로 지금 11월 달이기 때문에 약간 날씨가 추워집니다. 특히나 산행을 하게 되면은 땀이 나는데 그 땀이 난 이후에 약간 쉬어갈 때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몸이 얼어붙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의류에 대한 부분 옷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산행을 할 때 등산로에 대한 부분을 미리 검색을 해서 어떤 등산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사실 네. 최근에 블로그가 상당히 좀 많이 발달하면서 내가 가려고 하는 등산로에 대한 장단점 그에 따른 위험 대비 사항을 미리 준비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산악 사고를 조금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신기현 평론가께서는 평소에 산을 많이 즐기시나요? 잘 즐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뭐 산을 즐기는 분들도 많고요. 보면은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참 건강을 위해서 산을 많이 찾잖아요.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찾은 산에서 불의의 사고가 당하지 않도록 방금 말씀해주신 이러한 여러 가지 안전한 산행법들 꼭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심기현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